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그 제 영상을 만들고 이제 나중에 이제 틀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도 부담스러워. 동심을 팍팍 파괴한단 말이야. 아이고, 한 일주일 다른 영상, 편한 영상 보시다가 동심 좀 파괴할까 싶으면 들어오세요. 만든 사람이 부담스러운 영상인데 그 누가 좋아하겠어? 야, 그래도 그 뭐야 그 조회수가 그래도 한 2,000회까지 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해.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눈에 쓴 영상이 이제 귀에 쓴 영상이 몸에는 좋은 법이라잖아요.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심 파괴 영상 하나 드릴까요? 예. 18세기가 되면 말이에요. 이제 봉건제도의 주체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예, 왕이 싹 빠져버려요. 그 귀족과 이제 거대 부르주아가 봉건 체제의 주체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왕이 주체가 큰 주체였을 때 봉건제도와 달리 그 중세 이래 이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공동체적 사회봉사적인 역할이 이제 심각하게 축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건 체제에 대한 그 책임감을 잃어버린 그 18세기 귀족은 도시의 부르주아들처럼 돈이나 벌고자 했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거대 부르주아 옆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국가 권력을 나누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모인 클럽을 뭐라 그러죠? 프리메이슨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부자가 되고 싶은 귀족과 귀족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부르주아가 서로 야합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가톨릭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특수 클럽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이미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18세기에서는 자주 뭐 지주라든가 땅 주인 혹은 부자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옛날 봉건 시대의 그 서민들의 그 의무였던 노역 조항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을 해서 자기네 이익을 얻어갔다고. 자기네 집 짓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을 공짜로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노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만 그 백성들의 노역을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철두철미하게 불법인데 이게 불법과 합법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응?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루이 16세는 이제 봉건제 하에서의 그 합법적인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점점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자식들 봐라 이러면서 마치 그 정조 임금처럼 이 개혁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부르주아나 이제 부르주아 출신 귀족들의 그 자유주의라든가 공화주의,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자기 기만을 했던 공화주의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서민으로 하여금 이제 자산을 탈취해서 법적으로 이들을 노동자로 쓰려고 했다는 거.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은근히 고대 그리스 빼고 은근히 다시 이제 탄생할 때 나타날 때 이게 바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노역과 자산을 탈취하는 체제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그 당시 지식인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20세기 국민만 몰라요. 워낙에 세뇌가 돼가지고. 근데 역사학자들은 말이에요. 17세기부터 귀족과 부르주아 집단 힘이 커지니까 왕이 믿을 구석이 백성밖에 없었다.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다. 개도짓지 않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왕은 말이에요. 왕정에 대한 이론이 처음 나오던 12세기부터 왕은 원래부터 백성 편이었고 백성도 원래부터 왕 편이었어요. 이론이 처음 생길 때부터 홍익인간을 주창했고요. 왕은 가난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라 그래갖고 왕과 백성은 실은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다고. 무슨 뭐 귀족하고 부르주아 힘이 커지니까는 백성을 뭐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개소리치가 돼지 눈에 돼지밖에 안 보이는 거지 뭐 서구의 역사가들이.
서유럽은 말이에요. 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정을 동유럽이나 비잔틴에서는 바실리우스라 그래갖고 이제 전제정이라 그래갖고 두 왕정의 모토는 법을 부드럽게 하거나 법을 넘어서는 덕치를 행사했어. 물론 왕은 법을 최대한 지켰고 그리고 무엇보다 왕은 언제나 언로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앙리 4세라든가 루이 14세가 지방 손실을 그냥 뻔질나게 자주 했는데 이게 이제 왕의 힘이 백성으로서 나온다는 정치 철학 때문에 그래요. 응? 왕은 국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정부 내각도 아니고 민중사회의 대표였습니다. 민중의 대표였어. 왕은. 지금 민중을 누가 대표하나요? 아무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대표하지 않고 의원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아요. 민중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민주주의 치하에서 민중은 버림받았고 민중은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서야 했다. 그러나 왕정 치하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루이 16세는 말이에요. 왕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파리 의회하고 각 도시 부르주아 귀족 의회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자연권이나 법률이 정하지 않아도 법현 권리로 주장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규정을 했어요. 루이 16세는. 그래서 왕의 사회정의는 귀족과 대부르주아들한테 이제 탈취되었던 평민들의 신분이나 자산을 보호해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1784년 사회정의의 원칙을 세계 최초로 선언합니다. 이게 덕치예요. 덕치. 사회정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왕의 덕치였다고. 이 사회정의라고 하는 이 보편 논리, 보편 윤리, 덕치가 말이에요. 1960년대 말 록펠러하고 포드 재단이 각국의 법을 넘어서는 세계화 보편 이데올로기로 사회정의를 다시 내세웁니다. 탈취한 거죠. 그게 뭐냐면 착한 척 바른 척. politically correct예요. 정치적 정당성으로 번역되죠. 이걸 뒤바꿔친 거야. 법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사회정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동성애 결혼, 여성 혐오 금지, 차별 언어 금지, 유대인 비판 금지, 백신 비판 금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응? 유튜브 구글에서 검열하는 거. 포드 재단이 말이야 건방지게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을 넘어서 보편적이라고 선택한 항목이 죄다 제약회사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평균화하려는 인공지능 산업에 맞춰놓은 기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 무슨 뭐 어쩌고 뭐 금지네 어쩌네 이런 것들. 이런 거지 같은 기준을 갖다가 사회정의라고 내세웠으니 한국의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 같은 그 구시대 유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건너편에 뭐 국민의 힘이니 뭐니 이런 거 더욱더 매판 정치 세력이고 기회주의자고 구태이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한국 정당 중 가장 먼저 이익단체로 구성된 집단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이렇게 되죠. 모두가 다 이익단체예요. 국민 과거 정치체제가 보여주었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는 종족들이죠. 그죠? 18세기 당시 그 귀족과 부르주아들에게 이제 압제자라고 불렸어. 루이 16세가. 볼테르, 존 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존 로크, 몽테스큐에, 볼테르, 장자크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 이 멍청한 놈의 새끼들 누구도 전제와 압제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막 섞었었어요. 구분 조금 했어. 존 로크라든가 볼테르도 약간 구분했어요. 다시 말해서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왕정을 압제로 거짓 기만하기 위하여 전제정과 함께 압제를 마구마구 뒤섞었었단 말이야. 왕, 압제, 전제가 똑같다고 본 거야. 그러나 정작 전제군주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고. 백성들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국가도 아니고 이기적인 개인도 아니고 정당 같은 이익 집단도 아니고 백성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탈취해버렸던 그 튀르고라고 하는 그 걸레 같은 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재상이 부르주아의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144개의 노동조합을 파기시켜버렸는데 루이 16세가 1776년 이 노동조합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노동조합, 그러니까 동업조합이라 그래요. 그 당시 말로는. 근데 지금 노동조합하고 이제 공통점도 있으니까 노동조합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무너지니까 말이야, 부르주아들이 임금을 무지막지하게 폭락시켰고, 곡물 투기가 벌어졌고, 사업체들이 무너져 내렸고, 응? 수없이 많은 귀족하고 부르주아가 노동자하고 농민을 왕 몰래 사역시켰고, 땅과 가게를 빼앗았습니다. 루이 16세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이 개자식 튀르고를 해임시켜버리고, 응? 이 노동조합한테 생산수단을 되돌려줬단 말이에요. 진정 백성을 위한 행동이죠, 그죠? 응? 루이 16세는 왕으로서 세계 최초로 경제적 사회주의를 실현했단 말이에요. 1779년에는 이제 노동 제한 법률을 전반을 철폐하고 귀족과 대부르주아에 의해서 말 그대로 농노 상태로 떨어져 있었던 과거 자영농들에게 농토를 돌려주고 사회계약의 원칙을 되돌려 주었다. 전제군주는 이처럼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내란이 벌어졌을 때 이 프랑스 걸레 같은 부르주아 공화국에 대항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서민과 농민이었고 이들이 내세운 깃발에는 루이 16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왕을 위해서 같이 싸우자고 권유받은 이들은 각 지방의 소귀족들이었다고요. 백성과 왕은 한 몸이었습니다. 전제군주는 백성과 한 몸이었어요. 더 이상 그 계몽주의자들이 퍼뜨린 전제군주와 압제군주의 그 혼돈에 빠져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부르주아한테 붙은 귀족들은 이제 이런 군주제를 파괴해야만이 자기들의 그 이익을 지킬 수 있었죠. 루이 16세와는 거꾸로 된 사람들이었죠. 귀족과 부르주아는 백성을 사역시킬 노동시장을 원했지,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자유로운 무역이라든가 이따위로 원하지 않았어요. 즉 자유민주사회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은 자유와 민주를 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한테 자유를 주고 민주, 주권을 주었던 전제군주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인 다음부터는 과거 왕정, 전제정, 절대왕정에 대한 무지막지한 정치 역사 왜곡을 본격적으로 자행하기 시작했고 2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대가리가 세뇌가 되기 시작한 거였죠. 이 소위로 해서 원론으로 돌아갑시다. 의회주의자들은 말이야 군주를 독재라 그랬어. 공부 조금 더 해보자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 독재는 나라에 위험이 닥쳤을 때 상원의 허락을 받아서 6개월 동안 법과 행정을 독점하는 행정관에 불과했어요. 그게 바로 독재의 개념이에요. 딕테이터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압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포퓰리스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건 다분히 행정적이고 효율성에 기반한 한시적인 체제예요. 근대에 들어서도 말이야 총리가 아니라 재상이라 불리잖아. 아니면 총통이라고 불리고. 히틀러한테 총통 그러면서 총통이 뭔지도 모르지. 총리와 대통령 역할을 둘이 똑같이 가졌다고 말이에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다 관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독재예요. 재상이라고 불리잖아. 재상 샹셜리에 왜 프라임 미니스터가 안 부르고 재상이라고 불렀을까? 재상이 대통령 역할도 같이 맡았기 때문에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독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작은 경험을 알고 있으면서 왜 쓸데없이 독재, 전제, 압제를 막 뒤섞어 활용하냐고. 물론 이제 18세기 이래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반자유, 반민주주의자들이 이 독재의 겉모습만 따가지고 정적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이 단어 사용법이 심하게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라든가 압제라든가 전제라든가 절대왕정이라든가 이 모든 용어가 의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모두 부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구 놈들이 한결같이 북한이나 러시아 체제를 아예 이해도 못하고 이슬람 체제도 이해 못하고 당연하지만 귀족정에 불과한 자유민주주의 의회도 자기들 정치체제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말이 많아. 자기가 살고 있는 체제도 뭔지 모르면서 그 체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집단이나 개인이나 정치적 독재는 매 한 가지로 수행되는 거예요. 의회 독재, 대통령 독재, 사법부 독재, 또 공무원 독재. 독재라고 하는 건 어디나 나타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놈들은 수량적으로 사람만 많으면 보다 민주적이다. 이런 거짓말, 개소리를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웃고 지나간단 말이야. 에? 사람 쪽수가 많고 적다는 게 민주주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야. 이런 걸 말이에요. 사람이 많다 적다, 의회 수가 늘린다 많다 이런 모든 건 민주적 왕정 귀족 체제의 건강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체제이든 간에 얼마만큼 건강하냐 부패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지 정치 체제 그 자체는 부패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뭐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있다 그러죠. 민주적이 가장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헉슬리, 알더스 헉슬리, 윈스턴 처칠, 로베르트 미엘스 모두 민주정이 가장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치의 타락은 말입니다. 체제나 사람 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얼마나 건강하게 이끌도록 국민이 감시하느냐. 거기에서 그래서 국민의 그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제의 건강성을 감시하려면 국민은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한쪽에 서버리면 감시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국민을 분열시켜야지만이 자기들 분열도 인정받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킨 거예요. 에?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열하면 말입니다. 절대 정치체제를 감시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이건 기본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만이 아니지만 저기 플라톤도 그래요. 원래 공화국이란 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장보댕, 뭐 보쉬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말했듯이 그냥 국가예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공화국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화국은 그냥 국가예요. 공화국이라는 게 별게, 공화주의, 공화국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단지 주권이 있으면 공화국이에요. 주권, 백성에게 명령할 권리, 예? 타 민족이나 타 국가로부터 독립할 권리, 이것이 주권이란 말이야. 이 주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체제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 주권의 행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체제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것이지 체제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공화국 체제라고 하는 거는 왕정공화국, 귀족정공화국, 민주정공화국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서 왕정공화국은 주권 한 사람이 갖죠. 국민은 구실을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요. 이 체제는 가부장적이고 덕치국가 아니면 법치국가 아니면 양쪽 다죠. 다만 왕이 백성의 재산과 자연법적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왕정이 아니라 압제국가가 되는 겁니다. 귀족공화국도 똑같아요. 귀족공화국은 엘리트가 주권을 갖고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백성의 재산과 자연법적인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압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와 압제의 차이는 결국 이제 뭐 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이건데, 이거라고 이제 존 로크가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막 뒤섞었지만은 실은 압제와 전제의 차이는 법을 얼마나 지켰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갈리는 거예요. 압제와 전제는. 법을 앞세우면 도덕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왕정은 인치가 아니었어요. 법치였죠. 그러나 거기에 덕치가 추가된 거야. 함무라비 법전 때부터 그랬어요. 왕은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서 고아,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 억눌린 자, 인민 전체를 위한 그 법의 왕으로 자기를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정이었고,
인민을 위한 법을 왕이 제정했지만 거기에는 덕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법치인 동시에 덕치가 됐던 거다 이 말이야. 전제정은. 그래서 이런 덕치에 근거한 법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대적하는 자를 바로 매국노라 그러는데 그 매국노가 누구냐? 바로 의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왕정치하에서 의회의 존재는 말이에요. 매국노들입니다. 왜? 법치와 덕치를 혼자 수행하는 왕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간 본연의 존재를 평등하게 하고자 했고 자연법에 따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고자 했던 그 주권자한테 대들고 까부는 거, 이게 의회거든. 그러니까 매국노죠. 매국노가 되지 않으려면 내각으로 들어가면 돼. 내각으로 들어가도 항상 비판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행정부를 상대로 두고 입법부를 따로 만들어서 대가리로 들이받는 놈들은 매국노다 말이야. 이 왕정치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 이상한 체제 하에서 이상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왕정이라든가 전제정이라든가 아니면 귀족정이라든가 이 하에서 어떻게 정치가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백성을 위한 모든 정치가 전제정과 왕정의 기본이었어요. 그 안에는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특성이 있지. 성경이 10계명을 갖다 얻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하여튼 모든 게 다 백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이었다고. 이런 전통은 비잔틴 동유럽에도 이어져 가지고 또 터키 세계 이슬람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이제 바실루스라고 그러면서 전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제정과 왕정은 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전제정은 왕정보다는 훨씬 더 덕에 더 점수를 많이 줬죠. 우리는 얼마나 전제정이라 하는 거에서 세뇌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18세기 계몽주의자들 헤겔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전제정을 마치 무슨 폭압적인 독재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 왕은 대표자이지 독재가 전혀 아니죠.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전제정을 압제와 혼동시키면서 왕정을 공격하려 했고 무려 2000년이나 흘러온 이 정치 이념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이게 이제 좌우 공화주의자들이 어떤 법적, 도덕적, 정치적 근거도 없이 왕정을 독재와 압제라고 규정하고, 응? 그러면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의 그 역사 왜곡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응? 일반의지, 자유, 평등, 박애 이런 개 같은 형이사학의 단어로 계속 자기네들의 욕심을 포장하면서 그걸 민주주의 체제인 양 뒤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19세기만 해도 말이에요. 이제 토마스 카를라일이 이미 얘기 다 잘 했듯이, 응? 과거 왕정은 정의와 선을 대변했지만 민주체제는 의회는 진영 논리만 대변한다. 이것은 저질이고 압제체제라고 카를라일이 이미 얘기를 해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난 100년간 거의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지적하자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왕이라고 하는 대통령하고 실은 대통령 치하의 의정부 분당체제인 의회는 지들끼리 놀아요. 서로가 다 가족입니다. 돌아가면서 대통령하고 돌아가면서 의원합니다. 그러나 왕정과 전제정 속에서의 왕은 항상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절대 그런 더러운 이익단체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함께한 왕들도 있긴 있었지. 그럼 이들을 누구를 뭐라고 불렀느냐? 압제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안 불렀다고. 그리고 왕이 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반정 당하듯이 추방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는 쪽수도 아니고 체제도 아니에요. 국민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자신 민족들만의 그 민족 문화에 기반을 해야 덕치가 나오고 행정의 효율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민족 문화를 갖고 있냐에 따라 갖고 왕정이 오를지 귀족정이 오를지 뭐 연합정이 오를지 뭐 민주정이 오를지 말 그대로
뭐 직접 민주주의가 그럴지 간접 민주주의가 그럴지 그건 각 민족 문화에 따른 문제이지 위에서 내리 찍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 찍으려고 하는 영국과 미국의 그 엘리트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통치가 충분히 지네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네들 가족끼리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 이상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하여 뭐 마치 보편적으로 규정된 것인 양 전혀 왜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정치 얘기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치 얘기는 꼭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다음 영상 넘어갈 때 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압제, 전제, 독재, 절대왕정, 일반왕정, 의회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